새벽 2시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 혜미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다 알아봤어요. 제 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저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0세입니다. 지난 5년간 아들 지훈과 며느리 혜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제 집인 줄 알았고 그들이 제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크게 착각하고 있었더군요. 모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나 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제가 그의 유일한 혈육이니 곁에 있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받아 저는 아파트를 팔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잘해주었고 혜미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돕고 그들을 돌보며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정말 아주 느리게 그 웃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되었고 포옹은 형식적인 몸짓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미가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보이는 말들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손님 오셨을 때는 방에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집이 좀 더 깨끗해 보이죠. 지훈은 절대로 그녀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역시 혜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혜미 말이 맞아요. 쉬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휴식이라니, 그들이 제가 사라지기를 바랄 때 가장 즐겨 쓰던 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모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혜미는 더 이상 제 몫의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만들어 드세요.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탁 위에 놓인 제 빈 접시를 못 본 척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그는 항상 건성으로 물었고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방으로 돌아간 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벽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혜미가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부담돼요. 나도 알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잖아. 맞아요.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노인 요양보호사 노릇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접시를 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그들의 미래 아이들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몇 주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혜미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지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혜미에게는 키스를 하고 저에게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집 안에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이 제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님, 갈수록 동작이 느려지셔요. 혜미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20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이나 걸려서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마음속으로는 이미 어렴풋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불면의 밤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마치 제가 소매 속에 숨겨둔 비장의 카드처럼 필요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돈 문제에 있어서 항상 신중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 있었고
투자도 했고, 투자도 했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저축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 동안 조용히 가치를 더해왔습니다. 제가 지훈과 함께 살기 위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전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밝히기로 결정한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그 지긋지긋한 8월 밤, 제가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자는 척하고 있을 때 주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미였습니다. 개미였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네, 원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녀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내일은 그냥 구경 가는 거라고, 환경에 익숙해지는 거라고 말할 거예요. 일단 거기에 도착하면 설득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또 다시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심에 찔리지 않냐고요? 제발요. 저희가 어머님을 5년이나 모셨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마땅히 가셔야 할 곳에서 당신만의 삶을 살게 해드릴 때요. 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묻지도 않고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고 마치 제가 그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낡은 가구라도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끌려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 약간의 현금, 그리고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장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혜미가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닫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집 안의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여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제 피부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자유와 같은 것을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노고의 희생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두운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은 후에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에게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노숙자처럼 대하려고 한다면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프론트 데스크에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제 신용카드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우선 이틀 예약해주세요. 저는 그 킹사이즈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방의 하룻밤 가격은 지훈의 LGT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희 걱정돼요. 제발 전화 좀 해주세요. 걱정이라니 참 편리한 단어군요. 8시가 되자 케미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음성 메시지는 완전히 히스테리컬하게 들렸습니다. 순자 어머님, 빨리 돌아오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치기 일부 직전이에요. 미치기 일부 직전이에요. 저는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에그 베네딕트, 훈제 연어, 신선한 과일, 콜롬비아 커피. 저는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과 혜미가 집에서 저를 찾아 헤매고 병원에 전화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도 제가 지난 몇 년간 느꼈던 불안감이라도 조금이나마 느껴보게 하세요. 그 후 저는 몇 통의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은행에 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유동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 숫자는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투자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좀 더 까다로웠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유능한 가사,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유언을 처리할 때 알게 된 분입니다. 순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좀 까다로운 가족 문제가 생겨서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중요한 전화였습니다. 지훈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5년 넘게 저장해 둔 번호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은주였습니다. 순자, 네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반갑다. 잘 지냈니? 사랑하는 은주야. 네 도움이 필요해. 몇 년 전에 네가 보여줬던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부동산 기억나? 언젠가 내가 다시 혼자 살기로 결정하면 완벽할 거라고 네가 그랬잖아. 제가 통화하는 동안 제 휴대폰은 부재중 전화 때문에 계속 울렸습니다. 지훈이 14통, 혜미가 8통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제가 비상 연락처로 남겨둔 남편의 옛날 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얼마나 미치겠을까요? 오후 2시 저는 가장 좋은 진주색 정장과 가장 우아한 구두를 신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호텔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네일, 페디큐어, 커트와 스타일링을 예약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무결점이어야 했습니다. 소영이라는 젊은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저를 혹시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특별한 자리라도 있으신가요? 여사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소영이 제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저는 지난 5년간 그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도록 어떻게 허용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을까요? 답은 아프지만 명확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보다 짐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이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 제 편에 있었으며 오후 4시 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 2호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훈이 살던 아파트 단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안색이 정말 좋으시네요. 김 변호사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교 방문은 아닌 것 같군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대화, 요양원 계획, 한밤중의 도주. 김 변호사는 제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세부 사항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자 여사님. 그들이 계획한 일은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먼저 한재로 이번 만남에서 제가 알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먼저 한택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님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고 있나요? 그들이 어머님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큰 이점이 있군요. 그는 저에게 법적인 선택지를 설명했습니다. 보호명령, 정신적 학대에 대한 소송, 그리고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생이다.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건 어떠세요? 그의 눈에는 제가 즉시 마음에 주는 건 어떠세요? 그의 눈에는 제가 즉시 마음에 든 선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기꺼이 듣겠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이고 명확하며 완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몇 주 동안 시행해야 할 계획을 긁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매 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마침내 지훈의 전화 중 하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어디세요?
저희가 엄마를 찾아다니느라 혜미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절부절 못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고 거의 저를 설득할 뻔했습니다. 난 괜찮아, 지훈. 그냥 나가서 머리 좀 식힐 시간이 필요했어. 벌써 이리 시간이 지났어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엄마, 제발 집에 돌아오세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으셔도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마치 모든 것이 간단하다는 듯이. 글쎄, 지훈아, 네 말이 맞아. 우리는 얘기해야 해. 하지만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언제요? 저는 그가 되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위트룸에서 랍스터를 먹으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건배했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제가 되찾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제가 될 저에게. 지훈과 혜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 건드린 여자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전략적인 준비와 자기 재생의 혼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호화로운 스위트룸에서 깨어나 룸서비스를 시킨 후 작전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혜미는 계속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매시키는 걱정에서 간청으로 마지막에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변했습니다. 엄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훈의 최신 메시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미는 너무 긴장해서 병까지 났어요.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도 더 강력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강력한 조치하니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는 것 같은. 그들은 정말 어수룩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김 변호사와 이야기한 후에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지훈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은 사실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그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된 신탁에 넣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제가 동의하는 한, 지훈은 그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법적으로 그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언장을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의 너그러움으로 연명하는 불쌍한 과거 엄마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사라진 지 넷째 날,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주는 완벽한 아파트를 찾아주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에 있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풀옵션 가구, 24시간 집사 서비스. 선자, 정말 꿈의 집이에요. 우리가 집을 볼 때 그녀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3개, 자쿠지가 있는 루프탑,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멋진 전망까지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집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빨리 세를 주고 싶어 해요. 부동산 중개인을 떠나 저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제 모든 옷을 바꿔야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불쌍한 과부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낡은 옷, 칙칙한 색깔, 편안하지만 스타일 없는 신발.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부티크 매장에서 한 점원이 전문적이고 예에 바르면서도 약간 경멸하는 태도로 저를 응대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보이는 손님에게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새 옷이 필요해요. 정장, 원피스, 신발, 액세서리, 전부 다요. 제가 블랙카드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8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그곳을 나섰습니다. 이 옷들의 총 가격은 지훈의 3달치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체리 레드, 골드, 짙은 보라색 원피스. 저는 더 이상 그런 슬픈 색깔의 옷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새 전리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경찰서 박경희입니다.
아드님 지훈 씨가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안전하신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미롭군요. 그들이 경찰까지 불렀다니. 박경민님,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고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할 실종은 없습니다. 조사할 실종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되기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만약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저는 이것을 괴롭힘 전화로 간주할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화 반대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아침 8시에 호텔에 도착하여 제 보잘것없는 짐들을 옮겨주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 새 집은 은주가 말한 대로 좋았고 심지어 더 좋았습니다. 루프탑에서 내려다보니 도시 전체가 제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저의 새로운 독립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그날 오후 제가 마침내 지훈의 전화에 응답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엄마, 세상에 경찰이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만 저희는 엄마를 봐야 해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난 내 새 집에 있어, 지훈. 엄마 새 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사 나왔어. 내 아파트를 빌렸어.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엄마는 혼자 살 돈이 없어요. 후회할 짓 하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집. 그 단어를 쓰는 방식이 흥미롭네.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그냥 가끔은 말소리 담긴 메시지가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이 이상하세요. 말씀이 이상하세요. 혜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병원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모두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혜미의 본색이 또 드러났네. 마치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어진 침묵은 귀청을 찢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잘 알 거야. 지훈아. 엄마, 저희는 절대 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요양원에 보낼 처리하듯이 내 거처를 논의하고 있었어. 이 짐을 덜어내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이 짐을 덜어내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길고 긴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일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다 알아봤어요.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저희는 그냥 여러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나랑 상의도 없이. 너희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지? 너희에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이 아니에요. 네 엄마를 모르는 사이에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운 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설명해보라고. 그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합리한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설명은 없었으니까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이고요. 하지만 조건은 제가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그날 밤 저는 별이 빛나는 루프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자 여사님,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훈과 혜미의 재정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은 계속해서 적자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빚,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연체. 그리고 혜미는 어머님께 치매가 있어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친구들에게 계속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죠. 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순자 여사님,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님을 건드린 것을 분명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님을 건드린 것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구축했습니다. 루프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건물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작전 계획을 연구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힘이 넘치고 제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통화 이후 지우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혜미는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의 음성 메시지에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순자 어머님, 제발 돌아오세요. 지훈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이 일이 우리 집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 집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순자 어머님, 화나신 건 알지만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저희 모두 성인이니 문명인처럼 대화할 수 있잖아요. 문명인이라니 마치 당신들이 저를 가두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문명적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사유작은 메시지는 목요일 밤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훈이 어머님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행동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해요. 제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혜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가식적인 걱정으로 포장된 노골적인 협박. 저는 즉시 이 메시지를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지훈이 어머님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려고 시도한다면 저희는 그를 명예훼손과 노인학대로 고소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머님의 실제 재정 상태를 밝힐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쪽 준비는 다 되었나요? 두 번째 단계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할 때 제가 들었던 것처럼 그들을 망신시키고 싶어요. 계획은 간단했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은주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럭셔리 부동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훈과 혜미는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핑계로 특별히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그 행사의 주요 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곧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로 산 에메랄드 그린 정장과 하이힐을 신고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산 보석을 착용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아하고 힘이 넘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저는 손님들보다 1시간 먼저 호텔 행사장으로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테이블, 정교한 다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재생되는 거대한 스크린. 은주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서류가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무대에 오를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7시가 되자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 투자자들, 모두 부동산에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시 반, 저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그의 유일한 괜찮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나 입을 법한 그런 정장이었습니다. 혜미는 할인할 때 샀을 법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우아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시내의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의 반대편에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초대한 사람을 눈으로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거물이 자신들의 투자 잠재력을 알아본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은주가 작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환영사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 럭셔리 부동산 감정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시내 최고의 부동산 투자 물건들을 엄선하여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훈과 혜미는 긴장하며 웃었고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가 말을 이어 성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하기로 최근 결정하신 성견지만 있는 투자자이십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는 지훈과 혜미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쌍한 과부 엄마가 어떻게 이런 고급 투자 행사에 나타났을까? 다음은 알아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아하게 차려입고 엘리트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공포였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사물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훈과 혜미가 서 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중은 주에 깊게 경청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제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5년 전,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부동산을 팔았고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옹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투자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2주 전, 저는 우연히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요. 내일 요양원에 모시면 돼요. 다 알아봤어요. 이것이 그녀의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소동이 더욱 커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훈은 출구로 이동하려 했지만 혜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아마 도망치는 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 아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짐으로 버리려고 했던 그 여자가 사실 자신만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자원을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무대 옆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전시회에서 세 채의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금융지구의 펜트하우스 한 채, 산속의 빌라 한 채, 그리고 시내 중심가의 상업용 빌딩 한 채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억억 원이며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헐 아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지훈은 기절할 것 같았고 혜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어르신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누군가의 실제 상황을 당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속에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청중은 방금 목격한 이 엄청난 드라마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지훈과 혜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렸고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아들아.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니 놀랐니? 지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굳은 철색으로 변했습니다. 얘기는 석상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엄마. 다른 손님들이 부동산 안내를 보는 척하며 슬금슬금 다가와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나도 흥미진진해서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손자 여사님. 은주가 장난기에 어린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이 말씀하셨던 가족인가요? 당신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혜미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순자 어머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셨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항상 가지고 있었어. 사랑하는 혜미야. 단지 너희가 나를 가난한 과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지. 너희는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내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흥미를 가진 적도 없었어. 지훈이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셨으면 왜 저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어땠을까요? 지훈아, 나에게 더 잘해줬을까? 내 인생을 계획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어봤을까? 아니면 내 돈을 빼돌릴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을까?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나이 든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당신의 동의 없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요. 제 며느리가 전화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 알아봤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사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노인 학대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혜미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는 어머님에게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보살핌이라니? 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식사할 때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처럼, 내 집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짐인지 논의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어머님, 제발. 지훈이 애원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어요. 저희는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마치 너희가 내 미래를 사적으로 논의하고 나를 배제하고 버릴 물건처럼 나를 대했던 것처럼 말이야.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여사님, 제가 지금 그들에게 서류를 보여드릴까요? 무슨 서류요? 혜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5년간 살았던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누군가에게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한 너는 그곳에 살 수 있었어.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법적으로 그 집은 내 것이었어. 혜미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철을 열어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탁 문서입니다. 네가 그곳에 살 수 있고 나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이다. 순자 여사님은 이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십니다. 집주인이 되는 것과는 달라.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는 세상경제신문의 이 기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인터뷰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추측에 따라 행동할 때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공개하지 마세요.
저희가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마치 너희가 내 미래를 직접 해결했던 것처럼 말이야.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포함시키지도 않고 버릴 물건처럼 나를 대했던 것처럼? 아니에요. 혜미가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5년 동안 돌봤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5년 동안 돌봤어요. 저희가 어머님에게 살 곳을 드리고 필요한 모두가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유, 필요한 모두가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유와 한 여인의 펴을 드렸어요. 내 집에서 나에게 살 곳을 드렸다고? 순자 여사님,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무엇이십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우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제가 출골계 문이네. 제가 출구로 돌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찍힌 영상은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인터뷰 요청으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만족시킨 것은 지훈과 혜미가 위기 관리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혜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는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순자 어머님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생각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요양원은 다 예쁘고 어르신들은 그곳에서 사교 활동도 하고 전문적인 보살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팔로워들은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댓글은 가차 없었습니다. 댓글은 가차 없었습니다. 상대방과 상의도 없이 새벽 2시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학대야. 왜 그분이 돈이 있다는 걸 몰랐지? 너희는 같이 사는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나 보네. 지우는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전화하기 시작했고 메시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엄마,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혜미는 온라인에서 협박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저희를 알아보고 욕설을 퍼부어요. 제발 공개적으로 한 말씀 해주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제가 5년 동안 모욕당한 후에 그들이 저에게 공개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하다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메시지는 행사 일주일 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둘 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혜미는 이야기가 회사에까지 알려져서 해고당했어요. 제 회사도 가족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직서를 요구했어요. 저희가 이사 나가야 한다면 월세도 낼 수 없어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얼마나 빨리 어조가 변하는지 정말 흥미롭군요. 그날 오후 저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인터뷰를 예약했습니다. 전국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아침 프로그램 현준의 초대였습니다. 이 기자가 제 펜트하우스에서 저의 새로운 삶을 직접 보여주는 생방송을 주선했습니다. 저는 보라색 원피스, 우아한 보석, 완벽한 화장을 하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촬영팀이 도착했을 때 제 아파트는 인테리어 잡지 표지처럼 보였습니다. 생방송 카운트다운 3, 2, 1.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저는 지금 순자 여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순자 여사님,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기분이 어떠신가요? 현준 씨, 저는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제 존재에 대해 사과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고 제 자신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고 며느리 혜미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어머님을 보호하려고 했고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현준 씨, 누군가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년간 당신을 짐으로 여겨왔을 때
그들의 동기가 정말 이타적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짐이라고 느끼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과 재정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드님 지훈 씨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에는 계속 전화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준 씨, 저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닙니다. 5년 동안 지훈과 혜미는 제가 그들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이제 제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갑자기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그들과 화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화해는 발생한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행동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변명과 비난만 들었을 뿐입니다. 혜미 씨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잃은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벌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약간 단단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를 가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십니까? 저는 가족 학대에 직면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순자 여사님, 후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도록 허락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제가 독립적이고 유능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짐처럼 느껴지며 5년을 낭비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제 휴대폰은 폭발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준 것에 감사하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메시지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저는 탐사 전문 기자 정 기자입니다. 아드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과 혜미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기자와의 만남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제 펜트하우스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저는 즉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순자 여사님, 어머님의 인터뷰 이후 저는 어머님 가족의 상황을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제 거실 소파에 앉아 유리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 5년간 지훈과 혜미는 어머님이 그들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원래는 받을 수 없었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신청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어머님이 부연해야 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부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어르신 돌봄 세금 공제, 그리고 5대 대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5대 대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그들의 세금 신고 자료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의료비 공제를 받았고 결코 제공하지 않은 어르신 돌봄 보조금을 받았으며 어머님의 돌봄 비용을 지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서류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짜 의료비 청구서, 제가 결코 복용한 적 없는 약물 영수증, 심지어 제가 소위 치매를 앓고 있다고 말하는 정신과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몇몇 기관에 내부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어떤 이야기가 터지면 때로는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 기자가 더 많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혜미는 2년 전부터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는 자신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는 블로그를 오늘 순자 어머님이 또 발작을 일으키셨다. 그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로그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순자 어머님과 함께 살게 한 며느리의 헌신작.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약을 숨겼다고 비난했다. 병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만들 때 인내심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다. 지우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엄마의 감정 기복을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질 지경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의사는 순자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돌봄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블로그가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스폰서, 제휴 마케팅 링크, 심지어 순자 어머님의 의료비를 돕기 위한 기부 계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으로 얼마나 벌었나요? 지난 2년간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충격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릴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가 결코 앓지 않은 정신질환을 이용하여 그리고요. 정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미는 6개월 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개설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더 안전하도록 집을 개조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모금했나요? 현재까지 1천만 원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원래 저를 평온하게 해주던 도시, 풍경은 이제 분노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 정보로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많습니다. 사기, 명예훼손. 우리는 매우 탄탄한 사건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15번째 전화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세상에 다 되셨네요. 저희는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요. 나 바빠, 지훈. 엄마, 제발. 혜미는 허무한 발작을 일으켰어요. 온라인 악플러들이 저희 집 주소를 공개했고 어젯밤에는 누가 저희 집에 계란을 던졌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 가족이에요. 엄마는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혜미의 블로그 말이야. 가짜 세금 신고 자료 말이야. 너희가 내 정신 상태를 핑계로 받은 그 대출금들 말이야. 엄마,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너는 순자 어머님과 함께 살기라는 블로그를 몰랐다고? 네 아내가 거기에 내가 겪지도 않은 치매 증상을 기록했다고? 나는 그들이 내가 겪지도 않은 치매 증상을 기록했다고? 너는 그들이 내 의료비로 받았다던 그 기부금을 몰랐다고? 너는 너희가 세금 신고에 사용했던 그 가짜 의료비 청구서를 몰랐다고. 그는 내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엄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혜미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세부 사항은 몰랐어요. 저는 세부 사항을 몰랐다고? 내가 겪지도 않은 정신질환을 몰랐다고? 내가 겪지도 않은 정신질환 공로에서 돈을 몰랐다고? 제가 겪지 그 사항을 몰랐다고? 혜미가 그게 합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보조금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보조금을 저이기 때문에. 엄마, 저는 그 블로그 안 봤어요. 혜미가 다 하는 거예요. 지훈아,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다른지 아니? 뭔데요? 나는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책임을 져. 그런데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할 상대를 찾아. 엄마, 제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훈아,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해결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송은 화요일 아침에 제기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밤을 새워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세금 사기, 횡령, 명예훼손, 신분도용, 노인학대. 이것은 지훈과 혜미가 도망칠 곳 없는 법정, 무기들의 얼서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그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정 기자가 제 거실에 촬영장들을 설치하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혜미의 거짓말에 속아 기부했던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생방송 카운트다운 3, 2,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족 상황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 탐사 전문 기자가 제 아들과 며느리가 수년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저희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 며느리 혜미는 순자 어머님과 함께 살기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저에 대한 완전히 허위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글에 따르면 저는 치매를 앓고 있고 공격적이며 지속적인 의료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방송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정신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저는 제 재정을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모든 혈적으로 살고 저는 블로그 게시물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오늘 순자 어머님이 또 발작을 일으키셨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약을 숨겼다고 비난했다. 이 글의 날짜는 제가 뉴욕에서 부동산 투자를 처리하고 있던 날입니다. 생방송 댓글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블로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가짜 이야기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의료비 세금 공제, 결코 제공하지 않은 어르신, 돌봄 정부 보조금,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착한 사람들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금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3천만 원가량을 제 정신 상태를 핑계로 불법적으로 벌어들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생방송을 보고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 생방송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닫기로 결정하고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엄마, 제발 빨리 생방송 꺼요. 엄마가 저희 삶을 망치고 있어요. 안녕, 지훈. 나는 지금 5만 명과 생방송 중이야. 혜미의 블로그와 너희가 내 건봉 중이야. 엄마, 저는 엄마가 생방송 중인 줄 몰랐어요. 빨리 끊어요. 내가 왜 끊어야 해?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두려워? 이건 다 혜미 잘못이에요. 저는 그 블로그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혜미가 다 하는 거예요. 댓글창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그가 생방송에서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지훈아, 그럼 너는 혜미가 내 정신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저는 뭘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생방송 꺼요. 그럼 너희가 부당한 핑계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야? 엄마, 제발. 이 질문은 간단해, 지훈아. 예, 아니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배경에서 혜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혜미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나는 지금 시청하고 있는 5만 명이 너에게 물어볼 흥미로운 질문이 많을 거라고 확신해. 아니요. 시청자들에게 네가 왜 내 치매 이야기를 조작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네가 그 거짓말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살면 이렇게 망칠 권리가 없어요. 혜미가 전화를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5년의 삶을 이렇게 망칠 권리가 없어요. 혜미가 전화를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5년의 삶을 망치고 난 후에 내가 권리가 없다고? 우리가 당신을 돌보고 집을 주었어. 혜미야, 나는 지금 네 블로그를 생방송으로 읽고 있어. 그날 저는 마이애미에서 제 투자 고문을 만나고 있었어요.
영수증, 사진, 증인도 있어요. 그런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정신 건강을 핑계로 거짓말하는 것이 중요로 거짓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야?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거야. 당신은 도둑처럼 한밤중에 도망쳤잖아. 혜미야, 내가 도망친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야. 댓글창은 완전히 미쳐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가상 박수를 치고 생방송을 공유하고 지지를 표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제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질문하면 거짓말을 스스로를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생방송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어르신들이 그들을 이용하는 가족들에 의해 세계적으로 학대당하는 문제입니다. 내일 제 변호사는 제이미에게 사기, 횡령, 명예훼손, 그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모든 돈은 관련 기관과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기부자들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정의보다 도덕적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몇 살이든 겉으로 아무리 연약해 보이든 상관없이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건의 법적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생방송이 끝났을 때 8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즉시 메시지로 복주했습니다. 지지하는 메시지, 인터뷰 요청,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다른 어르신들의 메시지. 하지만 저를 가장 만족시킨 메시지는 1시간 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온 통지였습니다. 그들은 혜미의 계정을 폐쇄하고 모든 미지급 자금을 동결했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뉴스를 읽었습니다. 지역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 사기 부부, 징역형 선고. 지우는 2년형을 선고받았고 주범인 혜미는 3년 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5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고 형기가 끝난 후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정의는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위로한 것은 그들의 처벌이 아니라 제가 제 자유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었습니다. 순자 어르신 보호 재단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저희는 상담 전화, 무료 법률 자문,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심지어 주 정부가 노인 학대 관련 법규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제 사기 수법으로 이득을 얻기가 더 어려워졌고 어르신들은 더 유리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저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71세의 저는 살사춤을 배우고 그림 수업을 듣고 꿈속에서만 가봤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활발한 사교 생활을 하고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려 제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제 부동산 중개인이자 이제는 가장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순자야, 뉴스 봤니? 방금 판결 읽었어. 정말 통쾌하더라. 아니, 그거 말고 혜미가 자기 이야기를 방송국 제작사에 팔려고 시도한 거 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속여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어머니를 어떻게 속여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아무래도 소셜미디어의 어두운 면과 온라인 마녀사냥이 어두운 면과 온라인 마녀사냥이 제작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어. 아무래도 그들은 주인공이 좀 더 호감 가는 이야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 그날 오후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편집자가 계약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올 예정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원고를 보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허구적인 복수나 마법 같은 정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여성이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결산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이것이 바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지훈이 감옥에 갔으니 그와 연락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와 할 말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공허한 사과는 깨진 신뢰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출소 후 만회하고 싶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변명 없이 혜미를 탓하지 않고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결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미식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새벽 뒷문으로 도망쳤던 여자는 겁에 질린 희생자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요리하는 여자는 힘이 넘치는 생존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친절함이 굴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친절함이 굴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나이가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68세 멕시코 여성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가족들에게 맞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2년간 모욕당한 후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에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매일 도착했고 각각의 메시지는 제가 왜 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루프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도시의 불빛이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년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모든 여성 선배들을 위해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지훈과 혜미는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해방시켜 제가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들이 저를 희생자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제 존엄성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도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훈을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친절함이 결코 자기 파괴의 대가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줄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도울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국 제 진정한 인생 목표가 완벽한 엄마나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자,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여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